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강의를 해줘야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참 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도 되면 상당히 그래도 의식 있는 기자들이고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얼마나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어떤 상식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서 상당히 다르다, 그런 거에서 상당히 벗어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론이라고 하면 언론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들인데 이거 안 해도 잘 들리죠? 네.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약간 울리는 것 같은 거 많이 들리네. 그렇죠?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보도. 자, 사실보도. 그 다음에 또 권력 비판. 권력 비판. 또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한. 알 권리를 충족한다. 누구의 알 권리? 독자. 독자. 또 여론 조성. 여론 조성. 또 권장. 권장. 선전. 무슨 선전? 광고? 정보 전달? 네. 정보 전달. 이게 언론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론 조성이나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보도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다른 것과도 역시 또 관련될 수 있어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 소수자의 목소리. 의제 선정. 의제 선정.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 지식 이런 걸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죠. 언론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물어보면요, 강연하는 데에서 사람들한테 언론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사실보도예요. 사실은 어떤 사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도를 하는데 사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아침부터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을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다 사실이단 말이에요. 이걸 다 보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보도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실?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이 사실보도라는 말만큼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사실보도라고 다 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었던 MBC가 지금 왜곡 보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사실보도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뒤져보면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있는 사실,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보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MBC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이라는 말만큼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객관이라는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럴까? 그럼 어떤 게 객관적인 사실일까? 그 객관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벌어진 사건이 이렇게 있고 어떤 언론사는 예를 들어 ABC를 보도를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나라는 언론사가 있다. 나라는 언론사는 예를 들어 뭐 BDE를 보도를 해요. 나라는 언론사는 예를 들어 A, C, D를 보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 사실 보도 안 하는 데 있어요? 다 사실 보도합니다. 객관적 사실 보도를 한다라고 또 다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다 언론사 모두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세연쌤 씨 왜 그렇게? 저는 또 생각하기로 사실보다는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편향되지 않게 진실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을 파악했어요. 단지 사실만 보도해서는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네. 그 사실 자체, 그러니까 사실에서 더 들어가서 방금 이야기한 본질을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사실만이라도 지금 나라는 언론사는 ABC를 보도를 하고 나는 BDE 그 다음에 나는 ACD를 보도한다라고 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날 발생한 일은 예를부터 A부터 Z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사마다 다 보도하는 게 조금씩 달라. 그렇죠?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A가 중복되고 있고 B가 중복되고 있고 여기 보면 D가 이렇게 중복되고 있죠? C도 있네 여기. 중복되는 건 조금씩 있어요. E는 중복이 안 됐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방송 순서라고 쳐봐요. 원래 방송에서는 제일 그 톱뉴스, 제일 먼저 나가는 뉴스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통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나다 언론사가 톱뉴스로 취급한 게 다르죠. 일단 가와 다는 A를 톱뉴스로 취급을 했고 나는 B를 취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언론사는 E는 남들이 보도 안 한 E를 보도를 했죠. 일단 이 사실 자체에 대한 뭐 왜곡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실 보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팩트만 제대로 일단 전달이라도 해라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팩트를 취사 선택한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나다 언론사 모두 사실 보도를 하고 있다.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때요? 가나다 모두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을 다 예를 들어 다 전부 다 A를 톱뉴스로 꼽았잖아요. 그런데 나만 B를 톱뉴스로 예를 들어 꼽았어요. B가 제일 중요하다고 꼽고 남들이 선택 안 한 E를 뉴스로 보냈어요. A를 빼버리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나도 사실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보도를 하면서 전혀 아닌 이야기, 예를 들어 E가 방금 그 예를 든 것처럼 뭐 어떤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그런 그 사건 기사다라고 치면 그 사건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적어도 예를 들어 운전자의 과실로 어떤 할머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면서 할머니가 무단횡단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완전히 변형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도 사실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 취사 선택, 어떤 사실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흔히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사실을 선택하느냐에 이미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사실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연한 것을 언론은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제대로 간파를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취사 선택 과정에 주관이 개입을 합니다. 그렇죠? 네. 모든 언론사 그렇잖아요. 어떤 뉴스를 내보낼 건지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물론 하나의 똑같은 뉴스 예를 들어 뭐 A를 낸다라고 할 때 똑같이 톡으로 A라는 기사를 내보낸다라고 할 때도 A라는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즉 작성자의 관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그러니까 두 가지 주관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취사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기사 A라는 동일한 기사라도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아주 쉬운 예가 그거죠. 예를 들어 A가 뭐 요즘 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어떤 보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이 보도를 해요.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유족이 그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 협상안이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사를 쓰는 사람이 여기에 주관을 개입을 시킵니다. 어떤 주관을 개입을 시키냐면 유가족이 무슨 상원이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유가족이 반대해서 법안 처리가 안 됐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유가족이 반대했다. 어떻게 여야가 당사자인 유가족의 말도 사전에 안 구하고 합의를 해서 마구 던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그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이제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뭐 종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 전자의 논리로 유가족을 요즘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그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피해 당사자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이 자기들 멋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려다가 결국 반발에 부딪혔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갈라지. 동일한 사실을 놓고도 또 작성 과정에서 또 달라집니다. 두 번의 주관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언론사는 아예 유가족 관련 보도는 안 해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사 선택 과정, 그 다음에 작성 과정. 두 가지 관점에서 다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 언론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사실 보도를 해야 된다에 굉장히 큰 틀이 지금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 모든 기사는 전부 다 주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관적이지 않은 기사가 어디 있어요? 다 주관. 심지어 어떤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보도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이미 주관성이 개입한 거잖아요. 정해진 신문 지면은 한정돼 있고 정해진 방송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사를 내보낼 거냐. 왜냐하면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공재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보내면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신문도 마찬가지죠. 지면이 한정돼 있고 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독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거기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개입을 합니다. 주관적인 가치가. 그렇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공정한 언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정한 언론, 어떤 언론이 공정한 언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언론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다. 이런 전제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떠한 언론이
어떠한 언론이 보다 공정하냐 라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할 때 어떠한 언론이 보다 공정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공정하다, 공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정성이라는 말도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함정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공정하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정, 이게 과연 보장이 될 건가? 특히 이런 언론에서 공정성이 쉽게 보장이 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쪽이 더 공정하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언론이 공정하다, 어떤 언론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쉽게 재단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언론을 더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럴 때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 가치가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언론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언론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공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객관적이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한쪽으로 안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뉴스로 내보낼 걸리느냐 선택 과정에서도 치우치고 그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주관이 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가운데에 있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은 없어요. 중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중도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중립적이고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저울이 있다라고 할 때요,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다. 나는 여기 있다. 5다. 나는 중도다. 중립이다. 맞습니까 이게? 이미 저울 자체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한쪽으로. 그런데 여기 서 있다라고 해서 나는 중도다? 그렇지 않죠. 아마 여기 와도 그렇게 중도가 될까 말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5에 서 있다라고 하면 중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딱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그 사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본다면 결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떤 언론이 더 공정하느냐, 더 공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 사실은 정답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소수자를 대변하고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저는 보다 공정한 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민주주의 사회는 삼권 분립이다. 정치학 들은 사람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의원 내각제 국가로는 삼권 분립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는 행정부와 의회가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렇죠? 행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중에서 행정부 수장인 총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관들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임을 하잖아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형태입니다. 거기는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이권 분립입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자, 이권 분립이든 상권 분립이든 자, 민주주의 국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언론은 왜 등장을 했을까? 언론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정보와 사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실제로 이 정치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상권 분립, 이권 분립이 이루어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정말 그건 아이디얼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를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회, 국민에 의해서 뽑히죠, 국회의원들.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여대 야소일 경우에는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꼼짝 못 하잖아요.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제를 받는 여당이 국회의 과반이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서 장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양자와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해야 될 사법부가 있죠. 근데 사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2명이 있죠. 누가 있어요?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 두 사람 누가 임명합니까?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권을 가진 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혹은 완전히 자기와 어긋나는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명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이 선택을 했나 박근혜가 선택을 했나, 지금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죠? 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 조금 진보에 가까운 사람이 그 당시 대법원장도 했고 헌법재판소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사법부 수장들이 또 대통령 색깔에 맞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만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중에서도 상당수를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리고 여당이 또 임명을 하죠? 야당 몫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을 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법부도 대통령, 행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하나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완전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 사법부 수장 선거로 뽑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임명을 해야죠. 그렇죠?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듯이 거기도 사법부도 국민들이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죠? 미국도 그렇죠. 대통령제의 가장 원형에 가깝다는 미국조차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게 다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를 할 경우에 아무도 견제를 못하겠죠?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언론이 단순히 홍보기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을 알리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단순히 이런 그 홍보성 기능,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중요한 기능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삼권 분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누가 감시해야 됩니까? 국민이 감시해야 되는데 국민이 자기 생업이 있는데 자기 생업 때려치고 맨날 이 사람들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국가 경제도 안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사실은 바로 이 언론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언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 다 권력체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 권력체가 과도하게 자기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권력 비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권력, 비판해야 될 권력은 방금 얘기한 대로 삼성 이건희 회장 경제 권력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 심지어 김연아조차도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 권력의 소유자예요. 그렇죠? 김연아 자체만 그 얼마나 상징성이 있어요. 김연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감시하고 관리해야 돼요. 정치 권력만 감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당, 야당 다 감시해야 되지만 사법부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의 권력체들 있죠. 삼권 분립으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 사법 권력 그런 쪽도 있고 또 한쪽으로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이 권력체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이에요. 사회적으로 강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정부의 어떤 운영 방침을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의 입김이 훨씬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한 줌밖에 안 되죠. 1%.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5%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95% 이상의 국민들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중산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운데 중자는요 항상 추구하라는 이야기지 현실상의 가운데 중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살면서 그 뼈저리게 나중에 느낄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자기는 우리나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가운데가 항상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되고 싶어 하고 자기는 적어도 가운데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하층에 속하는 사람도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란 몰라도 그렇지 않아. 조금 뭐 하층에 있으면서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 자기는 중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관적으로 그 이념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 계층 평가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왜곡된 그 인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저 소득 수준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예를 들어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인구 분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가운데는 어디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다라고 할 때 딱 잘라서 50 여기가 가운데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구 숫자로 따져보면 어때요? 여기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100명이다라고 보면 100등까지 있다라고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뭐 한 10등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50번째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 여기나 뭐 여기 이 정도쯤에 가 있을지 몰라요. 50등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럼 어디를 우리가 가운데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하고 적어도 배를 골치가 않으니까 나는 중간층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거 역시 근데 환상이다라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회 같으면 가운데가 정말로 혹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다이아몬드 형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쪽이 가운데라고 할 수 있겠죠? 중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여론조사하는 걸 하고 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에 가깝습니까? 하고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거기 했더니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라는 응답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봐요? 네.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뭐 사회가 제일 이상적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에 가깝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커가면서 대학 지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 이런 사회가 아니야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극화된 사회는 분명히 맞다.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라고는 저는 아직도 생각 안 해봤어요. 최소한 예를 들어 이런 사회에는 가까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르게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어찌됐든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 권력자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의 관점과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는 다수입니다. 소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는 보시다시피 다수예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거 아니면 이런 사회겠죠.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가 항상 다수입니다. 바로 그래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한편으로는 사회적 강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됩니다. 물론 소수자의 목소리도 대변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일단 사회적 약자가 다수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줘야 그 언론이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1,300원이던가 1,500원이던가 맨날 그냥 1,070원, 1,050원이던가 찍혀서 그냥 나가니까 나도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원이라고 쳤을 때 지하철 요금을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결정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회적 강자, 권력 집단이 생각할 때요. 요즘 지하철 계속 적절하는데 뭐 1,000원? 뭐 1,500원 하지 뭐 500원밖에 안 올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가 볼 때는 어때요? 500원 이나? 서로 이게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도 500원 하니까 좀 너무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인가?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한 학기에 한 500만 원 하나요? 500만 원 한다라고 할 때 대학교가 요즘 계속 적자라는데 뭐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올리지 뭐.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정도예요. 뭐 6개월에 100만 원인데 뭐 그렇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네.
뭐 그거 올리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100만 원이나? 그렇죠. 서로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약자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대신 대변해 줘야 돼요. 언론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예요. 이런 기능을 할 때 그 언론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관점을 취하는 게 정말로 어떤 그 휴머니즘,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언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하시겠어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따가 질문도 받고 해야 되니까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권력자에게요, 정치 권력자, 통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통치를 받는 사람, 일반 대중이 똑똑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무식한 게 좋을까요? 무식한 게 어떻게 생각해요? 똑똑한 게 좋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그 다음에 약간 무식한 게 좋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다수가 지금 무식한 게 좋다. 동의를 다 하네? 왜?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왜? 응? 포기기가 쉽다. 속이기가 쉽다. 네,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들을 수 있다. 그냥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믿는다. 다 비슷한 얘기 생각들이겠죠? 네. 다른 생각 가진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이거다. 대부분 다 그 생각들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 소위 교육 수준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탄생한 건 근대죠. 중세 이전에는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기관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 근대 국가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탄생합니다. 왜 학교가 탄생했는지 아세요? 왜 학교가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중세 이전에는 학교의 기능이라는 게 후세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계속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었을까?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입니다. 그렇죠? 유럽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에 서당도 있고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 유럽을 보면은 다 교회에서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근대 이후에 학교가 생겼지? 저는 좀 생각이 나요. 어떤 통치한 사람 입장에서 뭐 하나를 편하다 모아놓아야 편하다.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아놓아야 편하다. 자, 또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학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학교가 등장한 이유 잘못된 지식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말로는 알려준다고는 하는데 엉터리 계몽 효과를 위해서 계몽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 모아놓기 편하다. 어차피 각 교회별로 다 모이잖아. 그러니까 통찰이 쉬운 정보만 통찰이 쉬운 정보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 권력과 왕권의 대결입니다. 권력 다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 중세 때까지 어때요? 제일 중요한 권력 기구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교회의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황이 왕의 권력을 추월해버렸죠. 네. 물론 중세 시대 초기만 해도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 초기에는 왕권이 교황권보다 셌죠.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교황권이 세집니다.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팽창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다가 이제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상생과 더불어서 이 왕의 권한이 다시 세집니다. 그러면서 교황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공격이 데몬 시대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중세 신학과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왕권이 소위 부르주아, 신흥 부르주아들과 왕권이 결합을 하면서 경제적인 힘을 얻게 되면서 정치적인 권력 가지고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교회 권력을 누르면서 올라가요. 그 과정에서 학교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합니다. 왜? 학교라고 하는 게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교회에 가서 학생들이 배운다라고 할 때 당연히 그 당시에 교회, 중세시대 교회에 가서 뭐 라틴어도 배우고, 그렇죠?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그때 라틴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라틴어도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뭐 수학이라든지 철학 공부도 하고 더불어서 신학을 배우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최우선적으로 어디에 두겠어요? 신, 그리고 그 신의 일을 대행하는 성직자들. 이게 제일 중요한 직업, 제일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학교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걸 깨버립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이상 신이나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자본주의 탄생과 더불어 프로테스탄티즘이 새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르네상스와 함께 나온 논리들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티즘. 가장 중요한 그 논리잖아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맞물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신학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품을 만들고 팔고 하려면 쉽게 말하면 국가의 규제도 없어져야 될 거고, 혹은 뭐 교회 규제도 없어져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중요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황의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정치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근대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 국가 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교회라고 그 학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몇 번이지? 그렇지. 자, 이 학교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자에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우면 앞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식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문맹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을 잘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국가 권력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게 군사 독재를 경험하는 국가, 독재를 경험하는 국가는 더 그렇습니다. 독재 국가일수록 지금 제3세계라고 우리가 불리는 나라들이죠. 독재를 경험한 국가들일수록 그 독재 국가에서는 더 많이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그렇죠? 나라마다 무슨 뭐 수학경 시대에다 뭐 전생에서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사람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 해서 누구나 다 대학을 가려고 하고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잖아요. 그렇지만 통제할 필요성은 끊임없이 느껴요. 권력자들이.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사람들이 학교를 간다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지식은 배울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끊임없이 통제를 당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죠? 근데 국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방송제라죠. 언론을 이용하는. 흔히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야, 너 이거 알아? 뭐 어쨌다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요즘 저 아이돌 유명한 사람 누가 있나?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아이돌 한 명이 뭐 어쨌다더라 뭐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그러면 에이 거짓말. 그러면 아니야 사실이야. 그거 어제 신문에 나왔어. 어제 방송에 나왔어.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본 경험 있죠? 네. 네. 왜? 사람들은 언론이라고 하면 일단 사실이라고 다 봐요. 설마 언론에서 거짓말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통제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이거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군사독재 시절부터 해온 언론의 가장 중요한 소위 우민화 기능이 있습니다. 우민화 기능.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량을 최소화시킵니다. 최대한 축소해요.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 정치, 경제, 그거 어렵고 복잡한데 뭐 일일이 다 알려고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실제로 보면은 군사독재 시절이나 아주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그런 방송이 장악되어 있는 그런 때의 어떤 언론을 보면은 정치, 경제 관련된 뉴스를 쫙 빠집니다. 분량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주로 사회적 고발 프로그램을 많이 보도하죠? 당연히 다 빠집니다. 굉장히 많이 축소돼요. 프로그램 자체도 없어지지만 그 시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내부에 있어서 어떤 나가는 꼭지들,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 고발도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더라도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권력체에 대한 어떤 비판, 진짜 그 사회 강자에 대한 비판보다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의 도둑이 등장을 했다든지 그런 거 있죠.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면서도 그렇잖아요. 다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고발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고발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그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 다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비판하기 편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쫙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치, 경제 관련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줄고 상대적으로 사회 뉴스나 아까 이야기한 할머니가 교통사고 죽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예전에 우리가 내가 경찰 기자 처음 시작했을 때 기자 생활 시작했을 때 많이 했던 보도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유 투입구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아파트 대문에 우유 투입구. 그 우유 투입구는 보통 열어놓잖아요. 새벽에 와서 우유를 넣으니까. 그런데 그 우유 투입구를 통해서 뭘 넣어가지고 문을 딴다든지 이런 도둑들이 빈집털이범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이런 보도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재밌잖아 일단. 그렇죠. 우리 집도 관련이 되고다. 그러니까 일단 재밌게는 봐요. 그런 거 보도하면 시청률 막 올라갑니다. 재밌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 밖에 나갈 때면 자기 지갑 챙겨가지고 들고 나가십니다. 그 인단속도 다 하고요. 그때 뭐 좀 그래, 우리 집에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고. 사실은 일반 그 서민들 아파트에는요, 좀도둑이 들어오고 싶어도 별로 털 게 없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기 그 푼돈 그거 또 없는 사람일수록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단속하고 그런 어떤 심리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류의 어떤 내지는 아까 뭐 날씨의 의미죠. 뭐 날씨가 뭐 덥다든지 주말 뉴스 보면 항상 무슨 날씨 막 오늘 뭐 열심히 뜨거워서 뭐 해수욕장에 몇만의 인파가 모였고 뭐 몇만 인파 모였으면 뭐예요? 여름 되면 저 해운대 해수욕장 사람 많이 가는 거 몰라요 누가? 맨날 똑같은 거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자들 비키니 입은 것들 이렇게 또 쫙 이렇게 보여주고 일부러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여튼 뭐 그런 보도들이 많아져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우민화 정책. 전두환 정부 때 가장 많이 했던 우민화 정책, 아주 그냥 내놓고 했던 우민화 정책이 소위 3S 정책이라고 불러봤어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가지고 그때 섹스 산업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가 섹스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 나왔던 뭐 영화들이 무슨 젖소 부인 바람나는 뭐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스포츠, 프로야구가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80대 때 전두환 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정치, 경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자기들 좀 자기들 입맛대로 하죠. 언론에서는 맨날 이렇게 프로야구 막 중계를 해주고 흘러가는 옛날 영화 보여주고 이러면서 사람들 관심 그런 쪽으로 빼주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 지금 한번 보세요. 이명박이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방송사에서 취해진 정책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사장들 다 갈고 사람들 바꾼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예를 들어 시사 프로그램 다 폐지하고 축소하고 그런 거죠. 뉴스에도 맨날 그 집단 받는 게 무슨 뭐 아파트에 뜨거워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뭐 계란 후라이를 놔니까 일본 만에 다 익어버리더라고 이런 거 보도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알고 보면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냥 넘어가지. 자, 여기까지.